갖고 있어도 경제 성장을 통해서 계속 그 경제 강국으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존에는 어떤 하청이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랬는데 기술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뭐 그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5G 위성 드론, 뭐 배터리, 전기 자동차 등등등 많은 것을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도 하웨이가 내 앞서가 있고요. 그 CES에 가보니까 한 큰 두 개의 공간이 중국 그 인공지능이더라고요. 거기에 로봇이랑 같이. 그래서 깜짝 좀 놀랬고요. 그래서 그 중국을 인공지능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인구가 많아서 그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나라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드론과 로봇을 봅시다. 여기도 자동하고 대량 생산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거는 보통 그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군사력은 어떤가? 제가 이제 그 분야가 보안이다 보니까 뭐 해킹, 거기도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항상 해킹 문제가 발생하면 영국, 아니, 중국, 이란, 뭐, 북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이쪽 분야가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갖다가 강국이라 는 거는 그 기술이 앞섰다. 우리가 어떤 뭐 자원을 가지고 있다든가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과학에 대한, 오늘 제가 생각하기로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달을 하는 게 우리 과학문화융합 포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과학의 날이 언제죠? 4월 21일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87년 전, 1934년 4월 19일에 개최가 됐습니다. 원래는 4월 19일이 과학의 날이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거는 왜 4월 19일이었냐? 그 독립운동가 김용관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시절에 근대화가 그 과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귀국 후에 1933년에 과학 조선을 발간을 합니다. 이듬해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보면은 과학의 날 행사에 동아일보 옛날 초창기 때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자동차가 행진을 했고 뭐 과학 실험을 했고 강연도 했고 근데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4월 21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4월 19라는 4.19라는 그런 상징적인 기념이라고도 겹치고 그리고 과학기술자가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을 설립된 날을 기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월 19일에 개최를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생명과학자 찰스 다인 아시잖아요. 찰스 다인의 그 생물학자를 기리기 위해서 사망한 날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그거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찰스 다인이 죽은 지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과학의 날을 행사를 한다 했는데 실제로 50주년 그 찰스 다인이 198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0년을 하면은 1932년 그때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과학의 날은 34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번에 알았거든요. 근데 혹시 뭐 박영일 차관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실라도 몰라요. 이런 그 근본적인 그 날짜의 미스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지 않나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보통 현대인을 갖다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분 교수가 포노 사피엔스라고 작년에 책을 발간을 했거든요. 거기서 휴대폰을 쓰다는 포노하고
우리가 뭐 지성, 그 사피엔스의 합성어가 호모 사피엔스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인류 탄생 그렇게 그 인식을 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서 앞으로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다. 사실 그래서 그 우리 애들도 보면은 책을 읽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저희가 초등학교 때 멜서스 인구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 거다. 그래서 그때는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막 혼식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들 딸 두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막 그런 표어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대 상황이 변화를 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석유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굉장히 이런 경우가 위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핵융합 기술로 해결이 가능을 하고 식량은 바이오 기술로 가능하더라. 만약에 그 전에다 핵융합 기술이 일반화하기 상용화 이전에 하더라도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또한 인구 문제. 누가 뭐라 해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공동화. 지금 시골에는 사람이 안 살아서 빈집이 많고요. 인홍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이거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좀 안정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그 바꿔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기가.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당근을 줄 것인가. 정말로 걔네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뭐 직업이랄지 육아랄지 어떤 문화, 어떤 그런 제약적인 문제를 좀 극복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대략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번 앞에 소론 부분을 말씀드려봤고요. 자, 과학기술의 변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영국에 50파운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안 없는데.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없어요. 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는 현재 우리가 그 전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와트. 예, 제임스 와트. 제임스 와트죠. 제임스 와트하고 그 친구 매슈 볼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은 현재 새로운 신권이 7월에 나올 겁니다. 50파운드에 대한 신권의 인물이 바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들어있었는데 바뀌는데 누구로 바뀌냐? 앨런 튜링으로 바뀝니다. 근데 앨런 튜링으로 바뀌는 이유가 굉장히 다만 뭐 2차 세계대전 때 뭐 이렇게 복화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앨런 튜링은 갖다 영국의 수학자고 캠브리지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영화로 봤지만. 그리고 근데 동성애자라는 어떤 오명을 가지고 그 성충동 그런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아서 왔어요. 그러다가 1954년? 54년 그쯤에 42세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거를 갖다 사면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근데 개인사는 굉장히 이렇게 불행한데 우리한테 남긴 업적은 굉장히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앨런 튜링이 갖다가 2차 세계대전에 반부라는 그런 컴퓨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복화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의 시초더라고요. 예. 이렇게 바뀐다. 이제 그래서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근데 사실은
영국에 갔다가 그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이죠. 독일의 대공습을 받는 어려운 시기에 그 사실 그대로는 갔다 영국이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갔다가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몰아붙일 수 있는 어떤 그 묘안이 없을까 그런 방법을 찾고 있었던 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는 이런 그 에니그마라는 컴퓨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매우 그 난수열이 굉장히 복잡해서 종이와 연필로 가지고는 계산이 안 돼요. 에니그마는 어떤 실린더 형식의 그 회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난수의 강도는 매우 높고 그 구조가 복잡해요. 어, 지금 기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최초의 그 컴퓨터인데 실제로 그 초기 값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도대체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푼 사람이 누구냐? 그 앨런 튜링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게 있는 게 그 반부라는 복화 기능의 그 컴퓨터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이라는 데서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들게 이런 일을 처리해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앨런 튜링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의미가, 아니, 지폐의 세 개인데 암호음이 있습니다. 1010, 111, 뭐, 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뭘 뜻할까요? 수학을 했으면 얼른 이걸 쉽게 수로 계산해낼 수 있는데, 2번? 네? 이거가 이 10진수로 바꾸면은 2306-1912입니다. 앨런 튜링이 태어난 날짜가 1912년 6월 28일입니다. 자기 날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다음에 50파운드가 나왔을 때, 뭐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까 그 전기기관 발명한 그 와트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 매슈 볼튼의 그거를 드러내고, 이제 그 앨런 튜링을 사진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앨런 튜링이 아까 제가 그런 복화를 해서 컴퓨터를 발견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그 앨런 튜링이 최초의 선구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1950년 컴퓨터 그 지능이라는 그 논문에서 튜링 테스트라는 재미있는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 그 벽 뒤에서 그 컴퓨터에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이쪽에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자가 계속 벽을 바라보고, 물론 이 벽을 바라보는 사람도 누군지를 모르니까 A와 B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일 경우에는 그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갖다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게 그 답변이 나올 거다.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인지 기계인지,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이 이제는 완전히 정립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에 컴퓨터 지능이라는 튜링 테스트에서 처음으로 이런 그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을 했다는 거가 나와 있고요. 예. 자, 그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세 개의 사과가 있어요. 뭐 밑에서 이렇게 했지만 백설공주 사과, 빌헬름 테르 사과, 이거 폴 세잔의 사과는 제외하고요. 그럼 뭘까요? 자, 아담그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앨런 튜링의 독사과입니다. 이때 그 앨런 튜링의 독사과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그 스티브 잡스가 회사명을 애플하고 로고를 한 입 베어먹은 사과로
따온 것도 그 앨런 튜링의 자서전을 믿고 힌트를 얻었다고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때 앨런 튜링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은 1차 산업혁명에 이게 자살을 하면서 사과인 독사과를 먹고 그 저기 본인이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의 전기기관, 3차 산업인 컴퓨터 그리고 뭐 4차 산업의 인공지능, 뭐 사이버 안보 등등 해가지고 아마 세계 강국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영국이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경제 재건을 해보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영국에 대해서 시각적인 면도 많지만 나름의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앨런 튜링이 다시 영국이라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새로운 혁명을 주도하고 싶은 어떤 염원을 담아서 50파운드에 집어넣지 않았을까 상상입니다. 네. 그, 우리가 보통 말하면 1800년대 이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아마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 자동화, 무인화 뭐 등등 이렇게 발전을 해 가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을 거치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게 최종의 어떤 그 골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LA를 갔을 때 그 크리스피 크림의 대량 생산을 하는 걸 보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량 생산하면은 맛도 없고 가격도 싸지지고 좋아지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 거를 한 30년 전인가 봐요. 그런 거를 그때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지 않을까.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 그런 것을, 이런 것을 갖다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 그,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 기본에, 기본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뭐 4차 산업을 접근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차 산업은 우리가 그때 전기기관이 나왔잖아요. 전기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많은 사람과 물자를 갖다 이동할 수 있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쟁에서 이긴 거고, 2차 산업은 자동차, 전기, 뭐 세탁기 등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물론 중요하죠.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또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불편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그러지 않을까. 이게 이제 3차 산업이고요. 2차 산업, 제가 반대로 말을 하는데, 2차 산업은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차 산업 때 이런 새로운 신기계들이 발명을 해서 남북전쟁 때 쉽게 그 북이 이기는 그런 상황은 이런 2차 산업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발명을 해가지고 이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 실제로 4차 산업은 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등등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지 않아도 어디 다른 데로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알아서 척척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정보거든요. 우리가 그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정보인데, 그래서 그 정보가 어떻게 융합을 하고, 어떻게 가공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4차 산업의 새로운 서비스를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뭐 기술이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로 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멀리서도 우리가 가지 않아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쉽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될 거다. 그러나 항상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둬야 됩니다. 자꾸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 얘기를 자꾸 꺼내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리고 3장에 가서 삶의 변화입니다. 자, 1805년에 영국의 넬슨 제도가 프랑스 나폴레옹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트라팔가르 해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 것 같아요? 프랑스하고 이렇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그 중간 지점, 가까운 중간 지점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해안이 하나 뚫려 있고요. 거기는 도보 해협이거든요. 도보 해협이나 칼레 해변? 그렇게 아마 거기가 가까운데 사실은 거기가 아니고 트라팔가르라는 거는 어디냐면 유럽하고 아프리카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유럽 나라들이 갔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트라팔가르 해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영국이 이기게 되죠. 결과는 갖다가 이제 뭐 영국이 이겼는데 그때 넬슨 제독이 강한 리더십이냐 그러면 뭐 잘 훈련된 병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우수한 무기와 선박을 있었느냐 그래서 뭐 승리를 했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죠. 물론 이걸 다 총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전쟁이 일단 벌어지기 전에 20여 년 전에 두 나라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에서는 1780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둘 다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림에 딱 보면 다르잖아요. 자, 영국의 산업혁명은 전기가 아니고 제철 산업을 부흥시키고 기술이 발전을 해요. 보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엉켜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왕정을 갖다 폐기하고 공화정으로 국가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정 다른 의미의 혁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듯 갔다가 대량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은 대량 생산을 해서 무기고 뭐고 간에 여러 가지 대량 생산해서 그 다음에 교통도 발전을 하고 전기가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군수물자를 갖다가 운반을 한다든가 등등 해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는 이 당시부터 이제 기술에 대해서 게임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은 아까 트라팔가르의 해전 이후에 이제 한없이 이렇게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도 그렇게 이제 발돋움을 하는데, 그럼 이제 실제로 과학기술은 국가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윤택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어쩌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고속화되고 초소형화되고 그 다음에 경량화되고 하면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복잡한 계산도 쉽게 할 수 있고 하여튼 등등 거리가 멀어도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자, 기술의 변화를 보면은 연산장치가 고속화되고 병렬 처리가 가능해지고 메모리는 무한정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 가격은 훨씬 싸졌고요.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AI가 오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탄생을 해서 딥러닝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때 발빠른 기업들은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맞아서 지금 한참 발전해 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많이 뒤처진 나라도 있습니다. 자, 아까 그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패턴 인식이랄지 뭐 4차 산업에 관련해서요. 음성 인식이랄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그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더라도 뭐 AI 스피커를 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뭐 다양한 콘텐츠 영화를 이렇게 골라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 에어러블 디바이스를 그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서 뭐 심전도랄지 심박이랄지 이동거리에서부터 이렇게 전화나 어떤 메시지로 스마트폰을 열어보거나 뭐 메시지를 받아보거나 굉장히 그 쉽게 그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서비스만 제대로 받으면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 애도 그 IoT 기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상현실의 세계는 우리 가보도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된다든가 할 때 어떤 가상현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 이거는 그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현재는 뭐 교육 문화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핀테크 분야는 그 자산을 늘리는 데서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나의 유동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일목요연하게 어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일 것 같고요. 로봇은 벌써 우리 집을 갖다가 우리 집에 같은 그 식구로 가족으로 이렇게 지금 동반으로 살아가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반려견 대신에 로봇이 들어와 있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와 유전자, 전기 자동차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드론, 그 드론도 사실은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을 날이 멀지 않습니다. 지금 뭐 취미로 뭐 드론을 날려본다든가 하는 그런 거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안보용으로도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초소형으로 한다든지 그 옛날에 그 북한에서 뭐 한국을 향해서 향했던 그 드론은 엄청나게 큰 거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근데 그런 드론이 아니고 이제는 갑자기 굉장히 그 초소형의 정보를 그 실어 나르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택배 운송 서비스 장비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별도의 장비가 또 필요하겠죠. 예, 산업 구조에 있어서도 그 커다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라 그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자동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명사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현재 우리가 많이 정부에서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그 최적의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에너지 쪽, 스마트 아니 헬스케어 쪽 이거는 참 앞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가 30분 정도로 할당을 받아서 굉장히 말도 빠르게 했고 많은 내용을 갖다가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그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더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과학기술이 정말로 장밋빛일까?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교수님이 혁신 기술이라고 해서 특별히 있는 사례가 아니고요. 맞고요. 옛날에 그 야구르트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이렇게 그 제가 를 책으로 보내볼게요. 채팅 걸었을 때. 사서를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왼쪽에 그 보면은 에스토니아의 그 무인 배송 카트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무인 배송 카트가
할 수 있을까요? 설마.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규제와 편견과 여러 가지 막 해서 상용화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지 않을까. 에스토니아를 제가 가봤는데 여기는 스타트업 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끝까지 그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아이디어 냈고 그다음에 과제를 기획을 하고 그거를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실행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는 그 본래의 취지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과학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그 재난이 발생하면 지금 이성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 가정에 일주일 내내 보상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년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는데 아직까지 보상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스타트업 창업할 수 있고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코딩 교육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보니까 코딩 교육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첨단 기술에 우리도 빨리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특별한 기간 한 기간만 그다음에 관만 한다든지 산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서로 협력 체계를 이루자. 그래서 우리 그 과학문화융합 포럼이 여기에 좀 더 그 많은 조언을 보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학문화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기술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아주 공개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고 그래요? 네, 커리큘럼에서 예, 예, 부터 예. 제가 에스토니아를 간 이유는 그 나토의 그 사이버 안보의 중심지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기관에서도 거기에 그 나토가 특별히 그 나토 회원국이 모두가 어그리를 해야 거기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왔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잘 도와주고 와서 많이 활약을 많이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그거를 낼 수가 없어요.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어디냐. 좀 국방부도 찾고 국정원 찾고 막 했는데 결국은 갔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그런 기술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교육에 대한 시스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라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자정부가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제가 기회 되면은 네, 요거에 대해서 코딩 네, 교육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혹시 좀 이게 이제 과학기술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톤을 보면은 기술이 계속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또 그러면은 이제 국가나 기업에 이제 부를 창출을 하고 전체적인 그 사회가 발전되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자본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가상화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은 노인들이나 뭐 저기 저 젊은 학생들 투기 심리를 어떻게 보면 이거 말고는 자기가 사다리가 없으니까 네.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끝이 보이거든요. 그 네. 사람 중에서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를 문제가 닥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이 전체적인 그 국가 전체에 하는 건 네. 이게 이런 사회가 진전될수록 이 이제 뭐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 문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좀 간과하는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과학 문화 하면은 어떤 과학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 더 그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청년들이 갖다가 뭐 비트코인 뭐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광을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았으면 제가 샀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마음 전문가.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는 거래소에 80%는 그 보안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갔다가 돈이 필요할 때 그런 데를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데를 뚫어서 탈취해 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이지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앨런 머스크도 벌써 손 털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상이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어떤 윤리교육은 좀 이상한데 그런 정보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그게 통용화되고 있고 우리가 작년까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작년에 나왔는데 메타버스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일반화돼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놀이터가 되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토큰이 갖다가 NFT라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용어가 이제 날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지 않을까. 뭐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고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그 숙제를 뭐 던지신 것 같습니다. 한두 분만 더 말씀해 주시고. 저도 한두 개만 좀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결국은 아까 우리 다른 분들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술이 계속 무한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과연 이런 기술의 발전이 결국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수학 체증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학 체감이 해서 결국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걸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시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지식이나 또는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데 교육에서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창의성 교육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둘 내용? 우선순위? 그게 뭔지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총장님이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저는 사실은 전번에 애트리에 있을 때요.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보다는 정보 보안 분야니까 끼가 있는 사람
뽑자. 그래서 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죄송한데 실험을 해봤는데 걔네들이 훨씬 일은 잘해요. 일은 잘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기본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좀 채워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런 거를 좀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네, 여기서요. 항상 하는 말이 네, 있어요. 네, 저도 잠깐만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우리 그 아까 이야기하신 그 우리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하여튼 우리 과학문화융합 포럼에서 앞으로 한번 그런 문제도 한번 다루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문화가 융합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우리 포럼이 그 과학기술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그 심해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제안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거는요. 그 항상 모든 영역이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신에 대해서 어떤 컨퍼런스를 한다. 그럼 자기들만 해요. 근데 과학문화다. 그러면 과학자도 있고 문화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실제로 융합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자, 뭐 이 얘기는 전부 이 사실 이제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준 숙제이고 또 상당히 이제 할 얘기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